안녕하세요. 지방의 작은 제조업체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 저는 대학 졸업 후 여러 직장을 바꿔가며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불평이 많았지만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무려 3군데의 회사를 옮겨 다니며 슬슬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자주 바꾸다 보니 점점 새로운 곳에 취업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안정적인 직장을 원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다. 무명 대학을 졸업한 후 겨우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구했지만 그곳의 현실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제가 들어간 회사는 사장님의 친인척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외로운 막내 사원으로서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사장님과 그 친척들은 제가 막내라는 이유로 심부름을 시키고 본인들의 일을 떠넘기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대기업에서 임원을 지내셨던 50대 초반의 분이셨고 그 경력을 바탕으로 독립해 이 회사를 설립하셨습니다. 사모님은 40대 중반이셨지만 성형의 도움을 받아 겉모습은 30대 중반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재무와 격리 업무를 맡고 있었고 나머지 사무실 직원들은 모두 사장님의 친척들이었습니다. 사촌 동생은 부장, 5촌 정도 되는 동생들은 차장을 달고 있었으며 그들 사이에서 저 혼자만 사원이었습니다. 제 업무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자료 정리, 어떤 날은 외근 업무까지 떠맡았고 일이 많을 때는 공장에까지 가서 물건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셨고 친척들은 저를 마치 심부름꾼처럼 부려먹는 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사모님은 이사라는 직함을 내세워 저를 여기저기 심부름꾼으로 부리셨고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제 일과는 사모님의 개인적인 부탁들로 시작되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점심시간에도 그녀의 개인 물품을 찾아오거나 외출할 때 동행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형식적으로는 평온했지만 모두가 가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저 혼자만 외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장님의 친척들끼리는 일에 대한 논의보다는 사적인 대화를 더 많이 나누는 듯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색한 미소만 짓고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가끔 친척들 사이에서 미묘한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면 그 화살은 언제나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막내니까 참아라. 너는 아직 배우는 단계니까 모든 일을 다 해봐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죠. 저로서는 어떻게든 버텨내야 했습니다. 사무실을 제외한 현장에는 약 10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그중 3명은 외국인 근로자였고 나머지 7명은 연세가 있는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이분들 역시 저를 만만하게 보고 자신의 일을 떠넘기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외국인 직원들은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 서로 간의 대화가 어려웠지만 현장 내의 작업 분위기는 그들 나름대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끔 현장으로 가면 이곳저곳에서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도와줘 라는 요청들이 이어졌고 결국 저는 현장에서도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부당하다는 걸 알지만 저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지방에 참 많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제가 그전에 다니던 회사들도 거의 모두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들끼리 모든 것을 결정하며 운영하는 방식이었죠. 문제는 이런 구조에서는 생산 효율이 떨어지고 특히 사장의 가족들은 일보다는 시간을 때우는 것이 일상처럼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회사의 매출 대부분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작업자들이 만들어내는데 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가족들은 매번 작업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 독촉할 뿐이었죠. 그들은 회사 운영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 보였고, 오히려 사장의 감시자가 되어 회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는 매일같이 눈치와 피로감을 느끼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일반 직원으로서 가족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도 그들이 내린 결정에 불만을 품지 않고 묵묵히 따라야 했죠. 말 그대로 상하관계보다는 가족 중심의 위계 질서가 사내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속에서 저는 그저 주변부 인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풍이 북상하던 날이었습니다. 사장님이 해외 출장을 나가셨던 상황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성태야, 오늘 내가 좀 수고해 주어야겠다. 우리 장인어른이 위독하신데 내가 윤희사를 모시고 고향으로 내려가 줄 수 있겠니? 사장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윤희사는 사장님의 아내였고 솔직히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태풍까지 올라오고 있었는데 미쳤다고 태풍이 오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제가 잠시 망설이자 사장님은 설득을 시작하셨습니다. 성태야, 너 입사한 지 벌써 8개월이 다 되어 가는구나. 너 고생하는 거 알아. 이번 일만 도와주면 내가 너 월급도 올려주고 대리 승진도 시켜줄 테니까 부탁 좀 하자. 사장님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경력도 쌓고 돈도 더 벌어야 했기 때문에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대답하고 저는 사모님을 모시고 200km 넘게 떨어진 사모님의 고향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출발한 시간은 오후 3시쯤이었는데 태풍 때문인지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마치 저녁 7시가 넘은 것 같았습니다. 비가 폭우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죠. 저는 사모님의 차를 운전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사모님이 뒷좌석이 아닌 조수석에 앉으셨습니다. 평소에는 업무를 보러 가는 길에도 언제나 뒷좌석에 앉아 휴대폰만 보시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장인 어른의 위독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셨고 저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길은 험난했고 태풍은 점점 더 강하게 몰아쳤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니 차는 많지 않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는 속도를 낼 수 없었습니다. 강풍과 폭우 때문에 차 앞 5m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조심스럽게 운전할 수밖에 없었죠. 사모님의 마음은 급하셨겠지만 날씨가 너무 위험해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긴장한 듯 앞을 주시하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평소 사모님은 저와 큰 대화 없이 업무만 지시하곤 했기 때문에 차 안은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에만 집중하며 1시간 정도 달렸습니다. 그런데 50km도 채 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한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속도를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성태씨,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위험해 보여요. 그리고 오늘 고생 많네요. 사모님의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아, 예. 괜찮습니다. 사모님 안심하세요. 조심해서 운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저는 다시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할 여유는 없었으니까요. 태풍은 점점 더 강해졌고 차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사모님의 차는 대형 세단이라 차체가 무거웠고 그 덕분에 흔들림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또 이번 태풍이 강력한 태풍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은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가던 차들이 비상 깜빡이를 켜고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사모님의 말을 듣고 속도를 이미 줄인 상태여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그리 많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다행히 앞차와 충돌하지 않고 간신히 멈출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상 깜빡이를 켜 뒤따라오는 차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앞쪽에는 터널이 희미하게 보였고 그 앞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엉켜 있었습니다. 연쇄 추돌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은 그것을 보자마자 아 하고 비명을 질렀고 저 역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저는 차를 갓길로 옮겼습니다. 예전에 TV에서 이런 날씨에는 갓길로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정보를 본 기억이 떠올라 본능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차를 갓길로 옮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바로 뒤차까지 연쇄 추돌 사고에 휘말린 것입니다. 저와 사모님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며 서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태씨 덕분에 큰 사고를 면했네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사모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을 다스리며 사모님 빨리 119에 신고해야 해요. 앞뒤로 사고가 크게 나서 사람들이 다쳤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바로 119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신고했습니다. 신고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는데 사모님의 얼굴에는 이미 두려움이 가득했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성태씨, 우리 지금 어떻게 해요? 이대로 있으면 안전한가요? 그녀는 이 상황에서 저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사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말했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괜찮습니다. 아직 위험하긴 하지만 지금 이 자리가 최선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뒤에 있는 차들이 길을 막고 있어서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 도로가 뚫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모님은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어 어디론가 연락을 시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우리의 위치가 깊은 산속의 터널 앞이었기에 휴대폰 신호가 약해 정상적인 통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저 역시 휴대폰을 확인해 보았지만 인터넷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 추돌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침묵 속에서 긴장이 풀리자 저는 의자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사모님 쪽을 바라보았는데 사모님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사모님을 보자 사모님은 깜짝 놀라며 태연한 척했지만 저는 뭔가 불편해 보이는 사모님의 모습에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이 난감해할까봐 모른 척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사모님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성태씨, 나 좀 도와줘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눈을 뜨고 사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은 뭔가 불편하고 힘든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성태씨 어떡하죠? 지금 너무 참기 힘들어요.
저는 사모님의 표정에서 대충 알아차렸지만 그래도 확인하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화장실 가고 싶으신가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큰 일인가요? 아니면 작은 일인가요? 그녀는 얼굴이 빨개지며 작은 목소리로 작은 거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혼자라면 그냥 문을 열고 해결하면 되겠지만 사모님은 여성이라 그럴 수 없었죠. 저는 차 안에서 물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있나 살펴보았지만 입구가 작은 생수병밖에 없었습니다. 이걸로는 여성이 해결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단 생수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걸로 뒷좌석에서 해결할 수 없으실까요? 사실 저는 순간 무언가 나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은 생수병을 보더니 싫어요. 여기다 어떻게 해결해요? 라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머쓱해지면서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후에 차량 안팎을 둘러보았습니다. 차량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갓길에는 사고가 난 차량에서 내린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있던 우산을 발견하고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사모님, 제가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조수석과 뒷좌석 문을 열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릴 수 있으니 그 사이에서 우산을 쓰고 해결하시면 어떨까요? 사모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머리를 끄덕이며 성태씨, 그럼 눈 감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이며 최대한 사모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쓰고 조수석 문을 열고 급하게 내렸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우산을 쓰고 서 있는 모습이 어색했지만 사모님은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며 고개를 돌려 사생활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모님이 저를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태씨, 잠시만요. 비와